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루나씨님. 오늘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은은 환율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경기 부양을 더 낮게 봐서 일단은 동결을 선택을 했다. 물가 자극, 자본 이탈 공포감, 외신은 정치 혼란 속 예상 못한 동결이다. 전문가는 금리 인하 시기 놓칠 수도. 그래서 또 핑계가 좋네요. 계엄 여파 크다. 1년 뒤에 평가하라. 실기론이 또 나오겠죠? 네. 결국 또 1분기 안에는 다시 또 할 겁니다. 네. 금리 인하. 네네네. 네. 내려갈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도박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베팅할 필요 없이 방향이랑 논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가상금리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은행 대출금리 인하 본격화한다. 금감원장 가상금리 점검 지시.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내려갔다. 그래서 전문가는 금리 동결했지만 인하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네.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성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걸 거니까 이 가상금리도 이제 아니면 주담대 변동금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약간 좀 내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전망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저하고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내리고 하반기에는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전문가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반기에 이제 조금 스물스물 하다가 올라갔다가 하반기에는 또 다시 DSR3 때문에 주춤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도 내려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대출도 열어줬으니까 살 사람들은 이제 사겠죠. 매물이 나오게 되면,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냥 추측입니다. 예상일 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셋값도 흔들린다. 그래서 서울 전셋값 마이너스 0.01, 86주 만에 하락, 거래량도 급감. 전문가는 장기화된 매매가 문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죠.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했으니까 저는 상고 하저를 봤는데 여기서 지금 전셋값이 흔들린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매매값이 문제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제도 얘기를 했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아직 이게 엄청나게 장기화가 될 거다. 약간 이런 우려를 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거 비슷한 뉴스를 계속 봐서 그런지 요새 뉴스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22년부터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집값이 고점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던 시기라서 전세 가격도 이제 같이 빠지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제 심각했던 때가 여기죠. 3.2 2023년 극초반. 집값도 이때 이후로 매매 가격이 이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쭉 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쭉 그 수준입니다.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상승폭이 줄어든 것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해서 전국은 0.00. 요거는 1월 여기 보시면 6일자 기준입니다. 25년. 그래서 전국은 0.00. 여기 보시면 서울은 마이너스 0.01 이렇게 이제 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갈림 현상이 있고요. 쭉 보시면 상승폭 확대, 유지, 전환, 상승폭 축소, 하락폭 유지, 확대, 축소, 확대. 그래서 여기서 유심히 이제 전세가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금 하락폭 유지, 여기는 축소됐으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 요 세 군데 지역이 이제 좀 위험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상승폭 확대였고 여기 상승폭 유지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서울은 상승폭이 마이너스 0.01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린 건가? 0.01%만큼 흔들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승폭이 적어지면서 이제 하락폭으로 살짝 간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뚝뚝뚝 찍혀야죠.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죠. 요 정도 수치는 가줘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B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부활. 그래서 지방종부세 예외 주택 적용. 건설형은 6억, 수도권 매입형은 4억이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의 세제 혜택을 보시게 되면 임대인은 양도세랑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장기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게 횟수 제한 없이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되는 좋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이나 이 주택임대 사업을
독려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들이 있고 지금 다주택자들을 쪼이는 네. 적폐로 모는 지금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풀어줘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해야 그 물량들이 이제 임대, 전월세 공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정책을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맞아요. 주택 매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또 전세도 어렵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정책적으로 풀어줄 거는 좀 확실하게 풀어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주택 종부세 특례 3억에서 4억으로 완화. 그래서 1가구 1주택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포함이다. 인구 감소 지역 중 광역시 제외. 요 뉴스도 계속 보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정했다. 4억이면은 지금 거래 매매가액으로 한 5억 이상 6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종부세는 그래서 양도세는 취득 시점, 종부세는 과세 시점, 그리고 종부세는 4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는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고 비수도권 내 중공업 미분양 주택 1세대 1가구 비수도권 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도 8호제곱미터 6억 원 이하로 구체화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이니까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방 살리기다. 그리고 건설사 살리기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리려고 하는 뉘앙스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그 요건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원하게 그냥 확 풀어버리면은 훨씬 더 이게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좀 더 세게 올 것 같은데 너무 세세하게 가면은 결국에는 그 기존에 시행했던 거랑 큰 차이를 못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하는 입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떠나서 어떤 그 담당자들의 입장, 자기의 지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 떡을 그냥 한 10개를 줄 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떡을 한 번에 주는 거랑 처음에 2개 주고 그 다음에 3개 주고 그 다음에 5개 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자기의 위치를 보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다 줬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줄 떡이 없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한 개씩 꺼내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지방 DSR 차등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까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신호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을 타면은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쪽에 이제 논조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주택도 서울 주택도 지금 미분양이 나와서 서울도 많이 빠질 거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살리기랑 건설사 살리기랑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주요 지역들은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뉴스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큰 게 한 방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안 먹히게 되면 결국에는 큰 거 한 방을 또 때려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큰 거 한 방을 때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그렇죠.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죠. 그거를 발표하기에는 큰 거 한 방 때렸는데 시장이 안 살아나면 담당자라든지 그 책임자들은 그냥 다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까면서 결국에 나중에 큰 거 한 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눈여겨봐서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러라면 주택 마련을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 뉴스가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 연 2천만 원 소득으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거거든요. 간주 임대료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뭐냐.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간주 임대료는 쉽게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억 단위로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그걸 가지고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주 임대료의 대상이 되는 뭐 3주택, 뭐 3억 원 이상 초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뉴스는 고가주택, 고가 전세인 거죠. 그래서 12억 넘으면 연 2천만 원 소득으로 해서 세금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주 임대료 계산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2.9%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3.5%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공제 금액 3억 초과. 만약에 12억 5천이다. 전세 중개. 그러면 9억 5천에 대해서 60% 비율로 3.5%를 매기게 되면 2천만 원,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은행에 그대로 12억 5천을 넣었어. 근데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3.5%니까 4,375만 원이야. 세금이 올랐지만 그래도 2,380만 원은
차액이 남는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이런 세금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